최근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한미 양국의 어떤 경제 안보 동맹, 또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행보가 그것이었죠. 또 요즘에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더더욱 한국과 미국이 더 돈독해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가난한 미국. 좀 저는 제목 보면서 의아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용감한 책 읽기 한양대 김현규 국제학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것부터 여쭤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이 제목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네. 사실 질문을 네. 제가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최근의 국제 정세의 네. 정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왠지 이 첨단 산업이 이게 미국에 안 가 있고 예, 예. 제조 능력이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 있다 그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자원 무기화를 한다 그러고 예, 예. 그 자원은 이제 희소금속이나 뭐 히토리나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좀 이런 특징을 제가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책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뭐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릴라디오프님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크 하시는데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히토류하고 희소금속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히토류에서 뽑아낸 게 희소금속인지도 궁금하고, 그럼 네. 히토류는 무엇인가도 궁금하네요. 히토류는 한 17개의 예. 아주 희소한 금속이고 네네. 또 그 외에 100여 가지의 또 다른 희소금속들이 있는데 이 통칭해서 이제 히토류와 희소금속이 말하자면은 21세기의 첨단 산업에 마치 과거 석유가스 같은 네네. 원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에는 8개의 히토류가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또 다른 여러 개의 희소금속이 들어있고 또 디지털 통신, 네. 전자제품, 재생에너지, 첨단 무기, 또 이제 전기차, 예, 예. 배터리 이런 데에는 필수적으로 히토리와 희소금속이 들어가는데 이 히토리와 희소금속이 이제 과거에 뭐 철 잘 아시는 대로 구리, 네. 아연 뭐 이런 금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말하자면 기본 금속인데 이 기본 금속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히토리나 희소금속은 말 그대로 굉장히 소량이 생산이 되고 네네. 또 쓰이는 것도 소량이 쓰이고 네네. 또 지금 보시는 대로 다 품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이게 또 한 국가 한 지역에 편중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편제성. 네네네. 그래서 한 국가가 독점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중국 같은 경우 네. 또 이걸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환경적 폐해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석유가스 같은 이런 원재료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금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희귀 소재인가 보네라고 박남자님 짐작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이전에는 뭐 지금도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시절에는 이 히토리와 희소금속이 중요하지만 주목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별 중요하지 않은 거였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히토리 희소금속은 쓰인 지가 뭐 꽤 됐어요. 꽤 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네네. 70년대 이제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이 나오고 컴퓨터 통신 제품이 나오고 네네네. 심지어 자동차 이런 데도 다 사실은 히토리 희소금속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갔고 네네네. 또 이게 이제 특히 연구자석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예. 이 연구자석은 반드시 히토리나 희소금속을 합금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이 연구자석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소위 자성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 석유가스 이런 실린더의 파워만큼 자성을 이용해서 전자제품의 소형화를 이루고 예, 예. 아시는 대로 뭐 쓰던 데스크탑이 소형 컴퓨터가 되고 네네. 트랜지스터가 소형이 되고 또 무기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소형화되거나 또 단단한 금속이 되거나 네네. 이런 게 이제 다 히토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더 첨단화됐다고 더 첨단화됐다. 봐야죠. 예를 들면은 그냥 내연기관차가 전기차가 된다든가 예, 예.
또는 첨단 무기도 과거 무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첨단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원료,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그 안에는 사실은 모터에도 이제 연구 자석이 들어가지만은 배터리에는 여러 가지의 그 희소금속의 합금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보면은 니켈, 코발트, 네. 리튬. 리튬. 리튬은 리튬은 많이 이제 들어갔죠. 21세기의 석이라고 하는 건데 하얀색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하얀석이라고 하는 거고 리튬, 뭐 코발트, 망간, 흑연 이런 것들이 다 배합이 돼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원료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70년대부터 나온 제품의 진화가 된 거고 더 첨단화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희소금속이나 희토류가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쓰였지만 네네. 최근에 더 급격히 많이 사용이 되고 왜냐하면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지정학적 갈등의 요인도 되고 또 미국, 중국은 서로 이거를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 강대국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뭐 이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이 책을 보시면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이 희토류의 강국이 된 요인 그리고 전개 과정들이 나오는데 제가 책을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네.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매장해 있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을 좀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이 희토류 강국이 된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국이 됐을까? 사실은 중국은 뭐 생산량은 네.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한때는 뭐 98%까지 생산을 했는데 네네네. 매장량은 전 세계에 뭐 40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초과 생산한다는 얘기고 중국 밖에서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 네. 아마 중국 밖에도 매장은 많은데 생산을 못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채산성이 없는 건가요? 기술이 없는 건가요? 물론 이 희토류 생산의 특성상 이거를 중국 밖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환경적 폐해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환경적 코스트를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중국 밖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중국은 환경적 코스트를 감안하지 않고 생산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비용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생산한 거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밖의 희토류 광산들은 도태가 되고 그렇겠네요. 중국만 남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중국은 어떤 해안이 있었길래 이 희토류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주목하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이 중국의 희토류 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 네네. 기술은 사실은 미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이제 연구 자석 부품 그거는 원래 이 일본하고 미국이 기술을 개발한 거거든요. 예, 예. 80년대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차의 부품으로서의 연구 자석, 네. 자동차용 연구 자석이 미국,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현재는 이미 거의 다 뭐 80%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과연 희토류를 의도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했느냐 뭐 이런 질문보다 네네.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중국이 처음에는 희토류의 아주 초보적인 원재료 공급 말하자면 이제 뭐 흙과 같은 희토류 원료를 서방에 이제 가공을 위해서 소위 공급 단순 공급만 하다가 예. 지금은 공급뿐만 아니라 더 훨씬 고부가 가치의 소재, 가공, 심지어 이제 연구 자석까지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뭐 그걸 활용해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그렇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세계 1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해서 원재료 공급만 하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최첨단 제품까지 가는 네. 말하자면 풀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수직 계열화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은 역시 이제 원천 기술이 미국,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고 나중에는 이게 거의 희토류 이 원료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유럽, 일본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과까지 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바이든이 뭐 이거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것도 뭐 그런 배경이고 네. 소위 이제 IPF가 출범한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인데 제 책의 제목 그대로 네. 정말 이게 원재료나
첨단 산업의 기반이 미국이 없구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던진 게 바로 제 책입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하나 우리가 몸소 겪었던 게 있었죠. 요소수 대란. 네.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수출 전에 검사 의무화하면서 요소에 대해서 수급 문제가 좀 생겼고 우리나라가 뭐 거의 97% 이상 중국에서 다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굉장히 대란이 일어나서 막 사재기하는 또 이제 일부 구입까지 제한하는 맞습니다. 예. 이런 그 중국의 히토류 독점 상황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때 당시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에서도 우리 언론에서도 과연 요소뿐일까라는 네네, 보도도 네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바이든의 한국 일본 방한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IPF의 출범이 5월 23일 날 됐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이제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자원무기와 네. 소위 요소수 대란과 같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상은 이제 요소수가 하나의 한국에는 이제 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이 사례였는데 네네네. 따지고 보면은 요소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희소금속이 재료가 되는 품목,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IPF나 이게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상황으로 갈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사실은 이런 히토리뿐만이 아니고 네네. 뭐 리튬 같은 것도 중국의 60% 이상을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 흑연, 망간, 텅스텐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은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차제에 아무튼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네네. 소위 이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잘 아시는데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네.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해서 조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한국처럼 자원이 없고 이 희소금속이나 히토류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석유가스도 한국이 변방국이었는데 그렇죠. 이 묘하게도 히토류 희소금속은 한국이 더 없어요. 거의 뭐 무국이라고 해야 돼요. 네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없고 물론 뭐 몇 가지 뭐 몰리브덴 그리고 뉴스에 보도가 된 데는 이제 텅스텐 같은 거는 한국에 광산이 있어요. 예, 예. 실제로 생산하는. 근데 그런 거 뭐 한 두세 가지 빼고는 거의 지금 전무하고 물론 부족량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은 또 막혀 있고 현재. 그래서 앞으로 차제 한국 거의 이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나 네. 또 반도체도 뭐 배터리만큼은 아니지만 또 원료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차제 이런 원자재 확보, 뭐 해외 자원 개발을 해서라도 이거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사회과 부도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뭐 철광석 해가지고 뭐 텅스텐 뭐 구리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이라는 책을 보시면 왜 이 히토류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은 왜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 왜 뒤늦게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요걸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이긴 한데요. 네네. 작가의 1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 페이지 중에서 네네. 교수님께서 꼭 이 부분은 직접 낭독해 네네네. 주고 싶다 하시는 부분을 저 3번 카메라나 4번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께 말씀을 해주시죠. 작가의 1분입니다. 미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5년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3사와 합작으로 미국 내에 40여 개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계하기로 되어 있다. 배터리 셀 제조 분야는 빠르게 중국과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부유해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히토리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 원자재 확보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전기차 확산과 배터리 제조 호황을 맞아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최대 아킬레스건은 원자재 확보이다. 현재 중국이 거의 모든 배터리 원자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역시 앞으로 이제 한미 배터리 반도체 협력이 이제 막이 오른 현 상황에서 이거를 잘 진전시켜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러의 자원 무기와 해법을 찾아야 된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저 책 서점에서 검색해봐야겠다. 작가의 1분 코너 좋네요. 작가 선생님이시구나. 책 호기심이 가네요. 기회되면 읽어봐야지. 직접 낭독해 주시니까 더 집중돼요라는 채팅 글들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고요. 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책을 보시면 미중 간의 히토리 패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반도체를 둘러싸고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공급망을 전 세계가 넓히려고 이렇게 혈안되어 있는지 깊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